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는 남자, 여러분의 경제 멘토, 슈카월드가 되고 싶은 남자, 자본주의 생존 가이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저한 데이터 분석, 날카로운 시장 예측,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잘못된 계산과 엄청난 말빨, 그리고 시대의 운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남자가 어떻게 세계사를 뒤바꿀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유치했는지 그 아슬아슬한 자금 조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정적 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그 약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미래의 불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흔히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이킹이 훨씬 먼저 갔었죠. 유럽인 최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가 위대한, 아니, 중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유럽에 돌아가서 보고를 했고 그 보고서 하나가 두 대륙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국 누가 먼저 했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보고해서 인정받냐의 싸움인 거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 남자는 세계사를 바꾸리 거대한 항해에 필요한 막대한 돈을 구해냈을까요? 우선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콜럼버스 시절은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는 유럽 전체가 한탕의 꿈에 부풀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너도 나도 미국 주식이나 코인에 열광하는 것처럼 당시 유럽 국가들은 미지의 땅과 새로운 항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 부, 포춘, 특히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 즉 인도와 중국의 무한한 부에 연결될 새로운 루트를 찾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그전까지는 몽골 제국 덕분에 육로, 즉 실크로드가 나름 안전했는데 몽골이 망하면서 이 길이 아주 위험하고 통행료도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다들 배를 타고 가는 바닷길을 뚫으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이 항로 개척이라는 벤처 투자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던 선두주자는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 서해안을 뺑 돌아서 희망봉을 거쳐 인도로 가는 루트를 거의 다 뚫어놓은 상태였죠. 이걸 지켜보던 옆나라 스페인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은 당시 아주 야심만만한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국토 회복 운동, 레콩키스타를 막 끝내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과 유대인을 몰아낸 참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국뽕이 최대치에 달해 있던 상태였죠. 이제 막통일 왕국을 이룬 스페인은 이 에너지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었는데 라이벌 포르투갈이 이미 좋은 길을 선점해버렸으니 다른 대박 루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절박했죠. 바로 그때 이 남자가 나타납니다. 콜럼버스. 그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들고 옵니다. 님들, 왜 힘들게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냥 서쪽으로 쭉 가면 아시아가 나오잖아요. 아, 들어보면 진짜 논리적이지 않나요? 종이에 그려보면 완벽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에는 아주 치명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럼버스, 이 양반이 수포자였다는 겁니다. 수학을, 아니 산수를 못했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콜럼버스는 지구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작다고 계산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가 325km인데 한 150km쯤 될 거라고 박박우기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이 아이디어를 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찾아다니며
투자 유치를 시도했죠. 하지만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의 전문가들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보셔, 당신 계산대로라면 우리 배랑 선원들, 아시아는커녕 바다 한가운데서 다 굶어 죽소.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중국까지 서쪽으로 항해하는 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멀다고 정확히 판단했고 당연히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콜럼버스는 거의 10년 가까이 유럽 전역을 떠돌며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아이디어만 믿고 투자자를 찾아 헤매는 비운의 스타트업 대표 같았죠. 그러다 마침내 그는 스페인 왕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 2번은 역시나 거절당했지만 3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대박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페인이 그의 아이디어를 승인한 건 그의 사업계획서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경제적 이익이나 무역의 가치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스페인 국왕의 결정을 움직인 또 다른 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 광기였습니다. 레콩키스타의 승리에 도취된 스페인 왕실은 이 기세를 몰아 이슬람 세계 전체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직접 쳐들어가자니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오스만 제국이 너무나 강력했죠. 그래서 스페인은 생각했습니다. 적의 뒤통수를 치자. 세상의 반대편 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하는 거야. 콜럼버스의 서쪽 항해 계획은 바로 이슬람 배후 공격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종교적 야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교도들의 심장을 꿰뚫을 새로운 길을 열겠다. 바로 이거였죠. 결국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항해에 자금을 대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파격적인 약속까지 합니다. 발견하는 모든 부의 10%를 콜럼버스 개인에게 지급하고 귀족 자기와 함께 그가 발견하는 모든 땅에 총독 자리를 주겠다고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스톡옵션 10%의 부사장 직함, 그리고 신사업부 총괄 자리까지 보장받은 셈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래였죠. 자, 그럼 이 역사적인 항해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총 비용은 약 200만 마라베디였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억 원 정도입니다.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 니냐, 핀타, 그리고 산타마리아오를 사용했죠. 산타마리아오가 가장 컸는데 약 11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배의 건조 비용 기록은 없지만 대략 추정은 가능합니다. 당시 1000톤급 대형 캐렉선 한 척의 가격이 약 5만 크루자도 금화였는데 이걸 오늘날 금 시세로 환산하면 꽤 큰 금액이 나옵니다. 산타마리아오는 그보다 10분의 1 크기였으니 대략 130만 달러, 약 17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척은 그 절반 크기였으니 배갑과 기타 경비를 모두 합쳐도 전체 원정 비용은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내외였을 겁니다. 제 뇌피셜 계산이니 그냥 재미로만 들으세요. 어쨌든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셈이죠.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은 엉터리 계산에 기반한 항해를 위해 콜럼버스는 스페인 군주의 자금과 축복을 받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탐험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뛰어난 항해사였지만 한 번도 미지의 영역으로 배를 몰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 모험이라고 해봐야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에 출장 다녀온 게 전부였어요. 그런 그가 이제 90명의 선원과 3척의 배를 이끌고 세상의 끝을 향한 임무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 이 여정이 몇 번이고 재앙으로 끝날 뻔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죠.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무작정 서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 카나리아 제도로 내려가 무역풍을 타는 영리함을 보여줬습니다. 항해술 자체는 인정해줘야죠. 하지만 그의 엉터리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바뀌어도 육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반란을 일으켜 배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가끔 콜럼버스를 잡으면 계속 떨어져 가는데 직원들에게는 곧 대박난다며 희망 고문하는 위태로운 스타트업 대표처럼 상상하곤 합니다. 그는 선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성공이 바로 저 모퉁이만 돌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리고 운 좋게도 정말로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콜럼버스가 아니라 다른 배의 선원이 먼저 발견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발견했다고 공을 가로챘다고 하죠. 어쨌든 육지를 발견한 것만으로는 왕실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 즉 돈이 될 만한 걸 들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왕의 깃발을 꽂고 그곳이 전설의 황금섬 지팡구, 즉 일본이라고 굳게 믿으며 쿠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체면칠에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금을 발견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큰 배였던 산타마리아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이제 더 작은 배 두 척에 모든 선원이 비좁게 타야 했죠. 스페인을 떠난 지 거의 반년 만에 귀환길에 올랐지만 끔찍한 폭풍 후에 휘말려 라이벌 국가인 포르투갈령 아조레스 제도에 피신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체포됐죠. 그런데 여기서 콜럼버스의 진정한 재능, 즉 말빨이 터집니다. 그는 어떻게든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의 주왕 2세 국왕까지 만나는 수완을 발휘합니다. 마침내 스페인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위대한 발견과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아시아에 도달한 방법을 떠벌렸습니다. 이제 막대한 부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는 두 번째 항해를 위한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탐험이 아니라 정복과 식민지화를 위한 거대한 함대였죠. 정말 현실이 소설보다 더 기막히지 않습니까? 당대 수많은 숙련된 탐험가들이 새로운 땅을 찾다가 실패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학도 못하고 지리도 잘 몰랐던 한 종교적 광신자가 순전히 실수로 완전히 새로운 대륙에 상륙한 덕분에 영웅으로 칭송받게 된 겁니다. 결국 투자의 세계란 때로는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욕망과 한 사람의 집요한 스토리텔링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 콜럼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